자, 우리 유형자산 쪽 이제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처음에 한 번에 뭐 이렇게 뭐 완벽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좀 몇 번 보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죠. 이거 자체를 파는 게 아니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뭐 자산, 토지, 자산이고,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방구,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뭐 이런 것들이 흔히 등장을 하죠. 자, 인식 기준 보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이해야 한다라는 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재고자산이다. 그 유형, 말 그대로 유형이니까 물리적 형태가 있고 여러 회기간에 걸쳐서 사용한다. 자, 물리적 형태가 없어. 우리 ERP 소프트웨어 같은 거 정식으로 돈을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정식으로 돈을 내고 구매해서 사용을 하죠. 우리 개인적으로 쓸 때는 보통 뭐 무료로 많이들 배포를 해서 그냥 공짜로 쓰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이제 회사에서 쓰려면 정식으로 돈을 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딱히 형태가 없잖아요. 우리 그냥 PC나 우리 노트북에 깔려 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들, 우리 회사가 뭐 특허를 샀다, 아니 특허를 취득했다, 그럼 가치는 있지만 특허라는 게 또 뭐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게 아니니까 특허권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1년 이내 기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은 또 비용, 자산으로 잡기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소모품비 이런 걸로 비용 처리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1년 이내 기간 사용하고 그냥 땡 칠 거면 또 감가상각 뭐 하는 또 실익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년 이내 기간 사용할 목적이면 그냥 비용 처리하고 소모품비 같은 걸로 비용 처리하고 끝낸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좀 약간 특이한 계정이 있어요. 미완성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지출이나 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위한 지출을 건설의 완성 또는 기계장치 도착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집계하는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 미결산 계정은 아니야. 이거는 결산상 떠 있어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건설을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구입을 하면 그냥 건물을 돈 주고 사면 되죠. 이건 좀 쉽지. 근데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착수금을 지급했다 라고 하면 일단 건설이 되고 있는 이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뚝딱뚝딱 현금을 주고 뭔가를 사와서 계속 건물을 올려 뭐 기초공사도 하고 다양하게 뭐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건물을 완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된 건물, 제 기능을 하는 건물이 되고, 그 전에는 뭐 건물이 아니잖아. 그냥 뭐 콘크리트 덩어리라고 봐야 되나? 자,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계산했던 건설 중인 자산, 뭐 주에서 건중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건중을 없애버리고 잔금 치르고, 그리고 유형자산, 건설 중인 건물 같은 이런 뭐 자산을 잡는다라는 거.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현금을 안 주고 나중에 뭐 작업만 해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계산이 났던 건데 이제 건물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돌려야 된다. 그럼 건중이 없어지면서 건물이 잡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유형자산은 불변이지.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은 뭐 상각은 안 하는 자산이지만 그냥 계속해서 이게 뭐 늘어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일명 좀 성장하고 있는 이런 자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건물로 돌리지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현금 뭐 잔금 준 게 없다라고 치면 건중이 없어지면서 건물이 늘어난 거니까 유형자산이 없어지고 유형자산이 늘어났다. 유형자산 토탈 금액은 불변이에요. 유형자산 그 안에서 일종의 대체 거래가 일어난 거지.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지고 이제 다른 뭐 건물일 수도 있고 기계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계정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자, 우리 문제들 같이 한번 보시면 옳은 게 뭐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업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자산을 분류한다. 이거 딱 봐도 아니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 기업이야.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는 팔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고로 봐야겠지. 그래서 토지를 모두 유형자산을 분류한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취득 시 발생한 부도의 비용은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뭐 재고랑 똑같은 얘기고, 그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단기 비용을 처리한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런가? 아니지. 우리 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자산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자산에 얹어주고 자본화한다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단순히 찔끔 수선한다 라고 하면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얘도 지금 틀린 내용이고,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거는 감가상각 안 하죠. 그리고 뭐 토지 이런 것도 감가상각 안 하잖아. 그래서 얘도 틀렸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 유형자산 특징이 아닌 게 뭐냐, 물리적 형태가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했어. 이거 아니죠. 우리 뭐 영업에 쓸 목적으로 우리가 토지랑 건물을 취득을 한다든지, 그럼 공장을 짓는 거를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 공장을 팔기 위해서 취득을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재고자산 얘기고, 비화폐성 자산. 자, 이거 화폐성, 비화폐성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 뭐 좀 다른 컨텐츠에
유마켓 다른 컨텐츠에서 좀 가져온 건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항상 일정에게 화폐액으로 뭐 받거나 주는 거, 이런 게 화폐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화폐성이다. 그래서 화폐성 항목 대표적인 것들은 매수채권, 매입채무, 사채, 채무증권. 시간이 지나도 매수채권이 100이면 나중에도 100이고, 사채도 액면금액이 있고, 매입채무 또 이 일정한 화폐액으로 고정이 돼 있죠. 채무증권도 마찬가지. 근데 비화폐성은 안 그런 거야. 유무형 자산, 이게 뭐 공정가액이 변할 수도 있고, 지분증권, 주식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막 변할 수 있잖아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가치가 얼마인지 변하죠. 그리고 선급금, 선수금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계약금 쪽으로 준 선급금이라고 하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자산을 받으면서 없어지는 거고, 본자산을 취득하면서 없어지고, 화폐액을 일단 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자산을 받는 거지. 선수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단 뭐 100을 받았어, 계약금 쪽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뭐 업무를 다 하면, 용역을 다 완료하면, 아니면 제품을 납품하면 매출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우리가 제품을 주든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비화폐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항상 일정액의 화폐를 주고받는 게 화폐성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형자산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게 아니잖아. 화폐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거 맞는 얘기고, 여러 회계에 걸쳐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준다? 뭐 얘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자, 옳지 않은 거, 유형자산의 내용. 생산, 제공, 임대 또는 자축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1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얘도 맞고, 취득 시 발생한 매입 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게 좀 이상한데? 우리가 100짜리 사려고 했는데 뭐 고객이 판매자가 깎아줬어. 그러면은 취득원가에서 빼줘야겠죠. 100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뭐 판매자가 5만큼 깎아주면 우리 95만큼 돈이 든 거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제일 이상해 보이고, 그리고 4번 보시면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재산원가금, 이런 것들은 또 취득원가를 다 구성을 하죠. 자, 그래서 3번 얘가 지금 가장 좀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뭐 얘가 결과적으로는 답이 된다. 4번 보시면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판매 목적이니까 이거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야죠. 서비스 회사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아파트, 이런 것들은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자산으로 가야 되고, 제조회사가 생산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기계장치,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했잖아.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니까 얘가 지금 유형자산으로 해당되는 걸 보이고, 그리고 4번은 서비스 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여기까지 좋아. 근데 보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거는 물리적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자산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자, 정의와 인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유형자산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뭐 자산의 기본적인 어떤 인식 조건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맞는다라고 보이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뭐 자산을 잡을 수 있겠지.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판매를 목적? 유형자산을 내다 팔어? 는 아니죠. 이건 재고자산 얘기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건 재고자산이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인데 영업에 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유형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것으로 보이고, 1년 초과에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뭐 1년 이상 써야 그래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1년 이내로 쓸 거면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낸다. 자, 취득원가, 유형자산 취득원가, 이 부분이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하고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좀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초 취득원가를 측정하는데 현물 출자, 증여, 누구한테 받았어. 현물 출자 또는 뭐 무상으로 취득한 이런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해야겠죠. 그리고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인 1 내지 9 관련된 지출,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매입 할인, 우리가 매입하면서 뭐 할인을 받았어. 그러면은 차감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지출이 있냐 봤더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유형자산이 취득하자마자 사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뭐 설치 장소 같은 거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지출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유형자산 취득을 하기 위한 그런 원가를 구성한다는 거. 외부 운송 또는 취급비, 이런 것들이 있고, 설치비, 그리고 설계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취득 관련 국고채,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이거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국가의 뭐 국공채를 사야 되는데 이 매입 금액이 보통 더 비싸죠. 100에 사래. 근데 이 평가하는 현재 가치는 한 80밖에 안 돼. 그럼 80이 어떻게 보면 공정가치인데 국가에서 100에 파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구입해야만 자산을 살 수가 있어. 자동차 같은 거. 그럼 어쩔 수 없이 국공채를 사야겠죠. 그러면은 요 80만큼은 우리가 80짜리를 100에 산 거니까, 이 채권을. 그럼 80은 채권으로 잡아주고, 뭐 매도하는 증권이 됐든 단기 매매 증권이 됐든, 그리고 우리가 돈을 100을 줬잖아. 그러니까 요 차액 20만큼은 유형자산, 뭐 차량 운반구라든지 이런 거에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비싸게 산 만큼은 유형자산 취득원가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본화 대상이 차익원가. 자본화 대상이니까 자산에 얹어주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이런 뭐 세금, 재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참고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하여 이걸 복구를 시켜야 돼. 뭐 어디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미래에 우리가 100 정도를 들여서 복구를 시켜놔야 돼. 뭐 10년 뒤에. 그래서 미래 가치가 이런데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겼더니 뭐 한 60 정도 됐어. 그리고 이거는 10년 뒤에 우리가 100이라는 금액을 지출할 것이 아주 높은 확률로 지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면 그 지출의 현재 가치 60만큼을 복구 충당부채로 계상을 하고, 뭐 건축, 뭐 구축물이든 구축물 요 자산에 얹으라는 거예요. 요 60만큼을. 그리고 요 복구 충당부채 요거는 이제 뭐 기말금액 100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상대비용 이자 비용으로 잡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복구원가라는 것의 현재 가치를 자산 취득금에 얹어준다라는 거.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 이런 것도 다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게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그런 원가, 즉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는 거죠. 근데 시험 과정에 생산된 재화, 뭐 이런 시제품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살짝 매각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돈 나가는 거에서 돈이 굳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가에서 차감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 과정을 막 하다가 돈이 막 들어가. 근데 여기서 뭐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내다 팔 수 있겠죠. 뭐 금액은 뭐 크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 나가는 거에서 돈이 굳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가에서 빼내준다, 차감해준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교환에 의한 취득, 우리 뭐 실전에서는 좀 보기 어렵지만 실무에선, 근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개념, 이론적인 개념이라 한번 봐볼게요. 이종자산 교환이 있고 동종자산 교환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종자산, 종류가 다른 것들을 교환을 했을 때 우리가 B를 주고 A를 받아와. 그러면 요 A 금액을 뭘로 할 거냐? B의 공정가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 거, 공정가치를 우리가 받은 거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기준서에서는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준 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는 거. A 취득 원가를, 이게 원칙이다. 근데 교환을 위해 제공한 자산이 이게 B에 우리가 준 거, 이 공정가치가 불확실해. 그러면은 요 취득한 거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자산이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현금 수수액 하면서 돈을 주고받았어. 이러면은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자산을 우리가 주면서 돈까지 줬어. 그럼 취득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취득원가가. 아니면 우리가 돈을 받았어. 그럼 취득원가가 좀 낮아지겠지, 그만큼. 자, 이런 얘기고, 자, 이번엔 동종자산의 교환 같은 경우는 자, 거래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기준서에서는 보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B를 주고서 A라는 자산을 받아왔으면 A의 취득원가는 이 B의 장부금액으로 해야겠죠. 그래야 뭐 손익이 인식이 안 되겠지. 장부금액을 그냥 냅두면서 좌표를 우리가 B를 주고 A를 받았으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이 자산이 A로 바뀌는 거야. 동종자산 교환했을 때는 거래 손익이 인식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보 보조금에 의한 취득 같은 경우 이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라는 거. 정보 보조금, 우리가 뭐 정부한테 보조받은 거만큼은 더 싸게 취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짜리 자산을 취득했는데 근데 정부로부터 40 정도 보조금을 받은 게 있어. 그럼 보조금 받은 거는 우리 현금 40 그리고 뭐 보조금 40 이렇게 계산이 돼 있겠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 차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면 우리 돈은 결국에는 60만큼 들어간 거지. 근데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이렇게 일단 취득가액은 100이 되고 이 보조금 40만큼 달려있는 거를 이렇게 자산 차감 형식으로 처리를 해서 자산의 장부금액은 6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등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게 지금 이 얘기고, 그리고 이것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과 상계를 친다.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겠지. 10년 정해법이라고 하면 10씩 매년 상각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우리 자산 차감, 보조금이 지금 오른쪽에 잡혀 있으니까 이걸 왼쪽으로 떨어내. 그리고 감가상각 B랑 상계 친다라는 거야. 감가비랑.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개념만 지금 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나중에 처분하면은 뭐 처분 소득에 다 이제 없애주면서 반영을 해야겠죠. 자, 이런 얘기라는 거. 그리고 일괄 구입을 했어. 우리가 토지와 건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이다 라고 하면 총 지급 금액을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의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모두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걸 적당히 뿌려주는 거죠. 총 지급,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줬어. 근데 토지가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 토지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80억을 줬어. 근데 토지가 공정가치 비율이 토지가 100억이고 건물이 한 200억이라고 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협상을 잘해가지고 250억만 줬어. 그럼 250억을 토지는 3분의 1이 될 테고, 그리고 건물은 3분의 2가 되겠죠.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을 하면 300억 분의 100억 그리고 300억 분의 200억 이런 식으로 250억을 이런 식으로 뿌리라는 거지. 나눠서 취득원가를 결정해라 라는 거고,
자,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다. 이러면 우리가 250억을 줬는데 건물은 필요가 없어. 그러면 건물은 철거할 거잖아. 그래서 건물 취득원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건물 철거 비용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 같은 것들은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된다라는 거. 즉 토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건물 철거 비용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원가로 들어가는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린 토지만 쓸 거니까. 건물을 산 게 아니라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니까 모든 걸 다 토지 일괄 지급한 250억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물 철거 비용이라든지 토지 정지 비용 이런 것들도 다 토지 취득 원가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 소유 건물 철거 후에 신축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이니까 우리 건물의 장부 금액을 다 날려버려야겠죠. 날려버리고 그리고 철거 비용 같은 걸 포함해서 전액 단기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고 있던 뭐 건물이면 건물 취득가액이랑 감루,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철거 비용 같은 거 들어가고 뭐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 나가고 뭐 비용 같은 거를 별도로 잡는다기보다는 다 철거하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기다 다 때려 넣으라는 거지.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 문제들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건물 취득원가 취득 시에 발생한 금액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취득원가가 얼마냐 건물에. 건물 매입 금액이 지금 20억이죠. 20억이 있고 취득세 이거 건물 산입원가에 넣어줘야지. 건물 취득원가에. 그리고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이자 비용인데 자본화 대상이래. 이자 비용을 없애면서 건물 자체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지.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원래 이렇게 왼쪽에 잡혀 있었을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비용 처리하는 게 좀 그러니까 싫다. 그래서 이걸 일단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는데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 근데 이게 요걸 따져보니까 비용 처리 안 해도 되고 건물에 얹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자본화 대상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자 비용을 없애면서 건물에 이렇게 얹어주는 거지. 이런 것도 당연히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다 이제 취득원가 다 들어가고 근데 관리 그리고 기타 일반 간접 원가 이건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리 비용은 이제 뭐 경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취득원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22억에다 요거 3개 더하면 건물의 취득원가는 이거 3개 더하면 22억에 23억 5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취득원가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거 뭐냐? 전문가 설계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 이거 다 취득원가가 맞죠. 그리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유형자산이 유지 관련된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취득이 아니라 우리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거는 매년 반복해서 내는 거죠. 이런 거는 취득이 아니라 그냥 관리비라서 이건 비용 처리하는 거지.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 유지 관련된 거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다. 그리고 취득 관련 발생하는 운송비 이런 것도 다 취득 원가를 구성하고 그리고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 뭐 시운전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유형자산이 제때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자, 그 취득 원가가 얼마냐? 건물 관련 지출된 비용이 이렇다. 자, 보면 매입가액 얘 들어가고 취득세 들어가고 재산세는 매년 2번 내는 거죠. 이건 유지 관련된 거라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라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비용 처리하고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이것도 전문가한테 지급된 수수료잖아. 취득 관련해서. 그래서 얘 들어가줘야 되고 관리비 이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라서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고 보험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3개 합치면 3억 1,500만 원 315. 자, 별로 안 어렵죠. 숫자만 좀 크지.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이 뭐냐?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근데 다른 종류의 자산이니까 이걸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어떤 장부 금액을 떨어내면서 우리가 제공한 자산 B라는 자산을 주고 A를 가져왔어. 근데 이종 자산이니까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되 근데 우리가 제공한 자산 이거의 공정가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가치가 이렇게 잡히고 공정가치가 이렇게 잡히고 장부금액 떨어내고 이렇게 되면 처분 손익이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 근데 이 공정가치가 불확실해.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은 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뭐 이론 자체를 그냥 물어본 거고 자,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아닌 게 뭐냐? 취득세 포함이 되죠. 설치 그리고 조립원가 이런 것도 다 유형자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취득원가를 구성을 하고 설계 관련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것도 다 취득원가에 들어가는데 관리 그리고 기타 일반 간접원가 이런 것들은 그냥 유지 목적이라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 모두 고른 게 뭐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런 것도 다 유형자산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매년 내는 거고 이거는 유지 관련된 비용이라서 얘는 취득원가가 아니고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니까 자산에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지. 재산세 매년 1년에 보통 2번 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유지를 위한 원가라서 취득원가만 관련이 없고 그리고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니까 당연히 들어간다. 그래서 A, C, E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취득원가로 올바른 게 뭐냐? 구입가격
들어가죠. 구입 시 운송 비용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고, 설치 그리고 시운전비 이런 거 들어가고, 사용을 위한 직원 교육비 이거는 취득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사용을 위해서 어떻게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성격이 강하죠. 어떤 뭐 관리 원가,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관리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 합친 게 취득 원가니까 5천만원 250, 그러니까 5,250만원 5,250. 자, 얘가 답이 되고, 자 다음 거 보시면 토지 취득 원가가 얼마냐. 근데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 3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는데 건물을 즉시 철거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건물에 관심이 없으니까 건물 취득 원가는 없죠. 그리고 전부 다 토지 취득 원가인데 공정가치는 왜 있는 거야? 자, 일괄 취득했는데 3자에게 우리가 4억을 줬어. 근데 우리가 이걸 건물 토지를 다 취득했다고 보면 공정가치로 안분을 하지만 뭐 지금 공정가치가 필요 없는 거잖아. 건물의 취득 가치는 없으니까, 건물 취득원가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4억 이게 전부 다 토지로 가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이것도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겠죠. 그리고 건물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건물이 철거가 돼야 제대로 토지를 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필수적으로 불가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는 비용. 자, 그래서 요 세 개 합친 거 얼마야? 4억에서 500이니까 4억 1,000만원 410. 얘가 취득원가라고 봐야겠죠. 토지 취득원가. 당저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뭐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었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토지 취득세 포함이 되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뭐지? 이거 좀 이상한데? 세모 해놓고 보면 취득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익. 매입 금액 보통 높은 금액으로 강매를 하죠. 국가에서. 높은 금액 100에 너 사. 이거 안 사면 너 유형자산 취득 못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야겠죠. 국공채를 100 주고. 근데 요거에 대한 현재 가치를 해봤더니, 아니면 뭐 해봤더니 80밖에 안 돼. 그러면 국공채 얘는 지금 뭐 채권채 80만큼을 이게 채권이 공정가치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뭐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하는 증권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돈을 지금 100 주었으니까 요 차익 20만큼을 유형자산 취득금액에 얹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계 관련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 이런 것도 다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근데 요 2번 서비스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이런 원가, 이런 것들은 좀 일반 관리비 성격이라고 봐야겠죠. 취득에 뭐 불가피하게 들어간다? 또는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라고 보기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취득원가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 최초에는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취득 관련 운송비, 설치비용 이런 거 취득원가에 더해준다. 얘도 맞는 얘기고, 사용진 건물,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이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뭔 말이지? 잠깐 뭐 와닿지 않는데? 일단 세모. 그리고 4번 국공채 불가피하게 매입할 때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익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거 방금 위에서 봤죠? 맞는 얘기죠? 자, 3번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 자, 새로운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를 하면 기존 건물 장부 금액이 있으면 이걸 그냥 다 날려버려야지. 근데 웬 뭐 새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 그건 아니죠. 그냥 다 날리면서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잡히겠지. 그리고 철거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기면 이런 것도 다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고 다 떨어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론에서 봤듯이 철거 후 신축할 때 기존 장부 금액 다 날려버리고 철거 비용 포함해서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의 단기 비용 처리해라. 그래서 새로운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를 할 때 기존 장부 금액 다 날린다는 거, 이거는 뭐 새로운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면 이게 막상 맞는 말이라면 장부 금액이 뭐 100이 있었어. 100억을 날리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도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이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을 거기다 또 얹어줘?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고, 자, 회계 처리 때 사용되지 않는 개정가액은 뭐냐? 업무용 수요차 뭘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 200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약속원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그럼 차량원 방구 이제 취득이 된 거지. 근데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으니까 그건 선급금 잡아놨을 테고, 선급금이 없어지면서 나머지 잔액은 약속원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지급어음을 쓰면 될 것 같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아니고 이건 우리 영업과 관련 없는 그런 어음이니까 미지급금 잡아야죠. 자, 그래서 차량원 방구 늘어나고 선급금 없어지면서 미지급금이 잡힌다. 지급어음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건 이제 뭐 우리 제품 팔거나 영업활동 관련돼서 어음 발행해서 지급하면 지급어음을 쓰지만, 여기는 뭐 유형자산 지금 취득하면서 어음 준 거니까 미지급금 잡아야 되는 거죠. 자, 뭐 우리 실무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조금 좀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는 좀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회계 처리 먼저 설명드리고 이번에는 분계를 좀 한 번에 몰아서 기계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좀 간략히 스케치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보여드릴게요. 사업용 중고트럭 관련 취득세 40만원 현금을 납부했다. 그럼 현금, 자, 현금 여기 대변에 오고 40만원 이렇게 오고, 그리고 사업용 중고트럭 취득이니까 뭐 차량원 방금 오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해서 40만원 자산에 얹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이렇게 스케치만 하고 넘어갈게요. 분계는 좀 이따 일괄적으로 요것만 보고 분계를 칠 수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에어컨 7월 7일 보니까 에어컨을 200에 수연전자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2주에 지급하기로 했다. 사무실에 사용할 에어컨을 구입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비품이 와야겠지. 그죠? 비품 오고 그 대금 2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주면 되겠죠. 거래처는 수연 정도만 쓸게요. 근데 금액이 200이야. 근데 에어컨 설치 비용 25만원 보통 예금에서 바로 이체해서 지급했다. 그럼 보통 예금 보라고 쓰고 우리 지금 100만 단위로 빨리 쓰는 거니까 25만원 이렇게 되고 이 설치 비용 이런 거 취득원가에 여기 자산 취득원가에 얹어줘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25만원 얹어준다. 에어컨은 자산을 처리할 거. 그러니까 비품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끝났고, 그리고 자, 다음 거 보시면 뭐 어디 KG 물산 얘부터 토지를 8천에 구입했어. 그리고 8천에 구입했다. 그러면 일단 토지 8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0만 단위를 쓰면. 그리고 대금 중 5천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럼 이렇게 보는 순간 이렇게 보통 예금 5천 날려버리면 되고, 그리고 잔액은 9월 말 9월 10일이니까 9월 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근데 당연히 취득세 500만원 있었는데 현금 지급했어. 그럼 현금 500 이렇게 나가고 이거 취득금액에 얹어주면 되겠죠. 취득원가에.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 막 여러 개 본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왼쪽 오른쪽 다 맞아 떨어지잖아. 그리고 미지급금 하면은 여기 뭐 KG 물산 뭐 이런데 여기 이렇게 거래처를 좀 넣어줘야죠. KG K 뭐 대충 이렇게만 써줘. 거래처 나중에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메모만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보시면 토지를 우주상사에 투자 목적으로 했대. 4억 5천. 그리고 대금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으니까 투자 부동산 잡아야지. 그죠? 투자 부동산 4억 5천 잡고, 그리고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려고 했으니까 미지급금 잡으면 되죠. 미지급금 4억 5천. 자 이거 뭐 펜으로 쓰면 훨씬 빨리 쓸 수 있겠죠. 근데 뭐 어디야 이거 우주니까 우주 이렇게만 대충 써놓고, 근데 취득세 2천이 있어. 이건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 예금 2천이 이제 없어지겠지. 그리고 그만큼은 자산에 얹어줘야겠죠. 취득세니까. 자 이렇게 하나씩 보면 되고, 신축이나 차입금 이자 비용 700을 현금 지급하고 금융비용 전액 자본화하기로 했다. 자산에 얹어주기로 했다는 거야. 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이니까 우리 이자 비용 이게 이런 거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럼 이자 비용 현금으로 지급했잖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700을 지급했어. 근데 이자 비용 700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거를 전액 자본화하기로 했대. 그럼 이자 비용을 이렇게 죽이고 대신에 건물이 와야 되나? 건물? 자, 착공일이 전정기 1월 13일이고 완공일은 지금 단기가 3년인가 보죠. X 3년이고 전정기 1월 13일에 착공을 했는데 완공 예정일이 지금 10월 30일인데 지금 오늘이 8월 1일이잖아. 그럼 완공이 안 됐으니까 건중 지금 잡아라는 거지. 아직 건물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건중 700 늘려주고 현금 700 지급한 거.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이렇게 해서 상계돼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건중 700, 현금 700 이렇게만 남겠지. 자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다. 금융비용 전액 자본화하기로 해서 건물에 얹어주려고 했더니 봤더니 이 날짜를 자세히 보니까 아직은 건물로 잡으면 안 되고 건설 중인 자산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거 보면 중도금 건물 신축 중도금 자기합 수표로 지급했다. 자기합 수표 지급했으니까 이거 지금 수표 지급한 거니까 그냥 우리 계좌를 건드린 게 아니고 그냥 뭐 종이로 된 수표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그럼 준 거죠. 현금 3천을 줬어. 근데 왼쪽에 지금 건물이 올 거냐? 건물이냐 아니면 건중이냐? 일단 건자를 써놓고 착공일은 단기 이번이 X 0년인가 보죠. 단기 7월 3일인데 지금 7월 8일이야. 그리고 준공일은 차기 X 1년 내년에 준공 예정일이고 지금 착공을 지금 며칠 전에 한 거잖아. 오늘이 7월 8일이면 7월 3일은 한 5일 전쯤에 착공을 했어. 그럼 건물이 아니라 건중이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업무 수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공채를 구입하고 대금 20만원 현금 지급했어. 그럼 이거 보자마자 일단 현금 20만원 이렇게 기록이 돼야겠죠. 자 100만 단위를 쓰면, 그리고 공채의 현재 가치는 18만원인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거 금액이 보통 더 높죠. 그리고 20만원이 나가는데 요 공채의 현재 가치는 18만원,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 잡아주고 18만원 잡아주고 나머지 2만원은 이 수용차 요 유형자산에 얹어줘야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지. 자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화물차 구입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서 공채 액면이 87이고 이걸 87에 현금 구입했어. 근데 보니까 이 현재 가치는 78인데 우리 어쩔 수 없이 비싸게 구입한 거야. 일단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 87만원 이렇게 이거 보자마자 써주고, 근데 공제의 현재 가치는 78이라고 했으니까 78이고 이거는 매도하는 증권으로 들어있으니까 매도하는 증권 잡아주면 되고,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를 쓸게요. 좀 암산이 귀찮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비싸게 산 만큼 우리가 웃돈 준 거, 이거는 똑같이 차량 운반구 처리하면 되겠죠. 위에서 본 거랑 똑같죠. 나머지. 자 어차피 프로그램에 요거 나중에 치면 나머지 알아서 금액 들어가니까
이렇게 처리한 거고, 이거를 굳이 계산기 쳐서 계산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 찍어 놓고 이거 찍어 놓고 찍어주면 요거는 알아서 금액이 들어가잖아. 자,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공장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과 이 토지를 일괄 구입하고 건물을 즉시 철거해야 했다. 우리는 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 즉시, 이거를 건물과 일괄 매입했는데 건물 즉시 철거했으면 건물 취득원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토지 취득원가로 가야겠지. 그래서 일괄 구입대금 2억 6천은 어디 은행으로부터 대출에 5년 받아서 지급했다. 그래서 이거 전부 토지 취득원가죠. 일괄 구입대금. 건물 취득원가는 없는 거야. 토지가 됐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은행으로부터 빌린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대출기간 5년이니까. 그래서 장차라고 쓰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거래처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현금 받은 건 왜 안 써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여기 뭐 은행에서 직접 서산개발에 쏴줬으면 우리한테 들어온 현금은 없지. 보통 이런 거래를 하면 은행에서 직접 여기다 쏴주겠지. 왜냐면 우리 회사한테 주면 우리 회사가 뭐 이거 가지고 딴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 뭐 현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보통 예금이 늘어났다 줄어들고 뭐 써줄 수도 있지만 뭐 쓰는 실익이 딱히 없겠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정보도 여기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거 보시면 마지막 거죠. 토지를 기증받았어. 최이주인 씨로부터 건물 신축과 토지를 기증받았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 200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럼 일단 당좌 예금 줄여줘야겠죠. 당좌 예금 200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그리고 토지를 기증받았으니까 이거 공정가액 1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공정가액이 1억이고 소유권 이전 비용, 이것도 다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토지에 얹어줘야지. 그리고 공정가액만큼 우리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자산 수준이 뭐 이거만큼 1억이 이렇게 늘어났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기증받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정가치를 인식을 하되, 근데 그리고 이건 자산 수준이고, 근데 요 소유권 이전 비용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발생했는데 이것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후닥 스케치를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또 후닥 프로그램에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하나씩 보도록 이 정도.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거 우리 차량 운반구 늘려주면 되죠. 3 하고 차량 치면 차량 운반구 위에 뜨니까 금액은 40만원 넣어주고 현금으로 납부했다. 고용자산 간편 등록 뭐 이런 거 뜨는데 그냥 뭐 엔터? 뭐 그냥 취소 누르면 돼요. 이런 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리고 4 대변 현금 하면 이렇게 1번은 처리가 됐고, 아 근데 이거 지금 날짜 잘못 썼죠? 11월 20일 지금 실전. 자, 봐봐, 우리 이런 실수를 실전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 분계에 대해서 복사를 한번 할까요? 복사를 하고 11월 20일로 가져야 되잖아. 그럼 11월 20 이렇게 가지고 뭐 일괄 적용 변경하지 않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자 복사가 됐으니까 11월 20일 가면 있겠죠? 1120 가면 똑같이 있죠? 그러면 11월 20일 제대로 반영이 된 거고, 우리 방금 전에 11월 30일에서 잘못 넣은 거 요거는 이렇게 왼쪽에 박스를 클릭하고 요 위에 가서 삭제를 해줘야겠지. 이렇게 삭제.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7월 7일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자, 2번 보시면 우리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케치를 이미 해놨으니까 회계 처리는 좀 쉽게 넣을 수 있겠죠. 7월 7일 0707 3 차변 B 정도 누르고 비품 이렇게 뜨겠죠. 왜냐면 그냥 봐봐, 그냥 비품 하면 그냥 한 번에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계정 과목이 이제 여러 개 맞물려 있으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면 뭐 매도 가능 매도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비품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비품 짧은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비슷한 계정 과목이 있을 때 실수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인 경우에는 이제 한 글자만 이렇게 쳐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골라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엔터를 때리고, 비품 얼마였어? 225만원이죠. 자, 이렇게 되고 고정자산 간편 등록 필요 없고 그냥 이스케이프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4 미지급금 미지급금 하고 거래처 넣어줘야죠. 수연전자 수연 정도만 넣고 엔터. 없으니까 수연전자 이렇게 마저 완성을 한 다음에 신규 등록 확인. 그리고 금액은 200이었죠. 200으로 2 플러스 금액을 바꿔주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줬다고 했으니까 4 보통 하면, 이런 거는 보통 예금은 보통 하나밖에 안 뜨니까 그냥 엔터 때리면은 보통 예금이 이제 들어가고. 자, 3번 보시면 9월 10일이죠 0910 3 토지 야 뭐야 토 정도 치면 토지 하나밖에 안 뜨네. 엔터 확실하게 하고, 금액이 8,500이죠 85 플러스 하고 4 보통 하고 보통 예금 한 다음에 50 플러스 하고 나머지 미지 4 대변 미지급금
한 다음에 이건 거래처가 어디라고 했어? KG 물산. 우리 지금 메모 여기 지금 마음이 급해서 제가 손가락으로 막 했네요. 자, 요 K라고 이렇게 지금 메모를 해놨잖아. 그럼 이것만 봐도 풀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지 않아도 요것만 딱 이렇게 거래처를 식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 K 정도만 치면 실제 시험에선 뜬다. 하지만 우린 교육용 프로그램이라 안 뜨니까 하나 KG 물산이라고 쓰고 등록을 해줄게요. 금액이 얼마랬어? 3,000이 아니라 3,500이 아니라 3,000이죠. 3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나머지 현금 줬다라고 했죠. 그래서 4 현금. 현금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현금은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자, 그리고 12월 18일 1218 보면 우리 투자, 이 투가 뭐였어? 투자 부동산이었죠. 그러니까 3 투자 정도 치면 투자 부동산 이게 뜨죠. 투자 부동산 넣고 금액은 470이었지. 470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변 4 그리고 미지급금 넣어줘야죠. 미지급금. 그 거래처가 지금 어디서 우주상사지. 우주 하면 없으니까 우주상사 신규 등록 이렇게 해주고 확인. 금액은 뭐야? 4억 5천 450이죠? 450 플러스 플러스 4억 5천이고 나머지 보통예금 줬으니까 4 하고 보통. 자, 보통에 엔터하면 2천이 알아서 꽂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고 자, 우리 다음 거 5번 가시면 8월 1일 0801 가면 우리 건중 700 늘렸죠? 그러면 3 건설 정도 치면 건설 주인 자산 여기 이렇게 뜨죠. 요 얘 골라주고 그리고 금액은 7 플러스 플러스 700 그리고 나머지 4 그리고 현금이니까 현금 준 거 700 이렇게 처리가 됐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내가 바로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걸 프로그램에 담아내는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 거 7월 8일 0708 하고 이것도 3 건설 중인 자산 하고 금액이 3천이죠. 30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4 현금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 다음 거 보시면 7번 10월 1일 1001 그리고 3 우리 뭐야 단기 매매 증권이었죠. 그래서 단기 치면 단기 매매 증권 나오니까 이거 얼마였어? 18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차변 3 그리고 뭐야 이거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차량 정도 치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2만원 아이고 그냥 2만원 하고 고용자산 간편 등록 이거는 그냥 취소 이스케이프 누르면 돼요. 그리고 현금 줬다라고 했으니까 4 현금 하면 20만원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8번 보시면 이번 매도하는 증권 잡은 거였죠. 0712 그래서 3 매도가.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매도하는 증권 보면 123이랑 178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우리 이거 지금 여러분들 처음 보시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 투자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잖아. 근데 123, 178 중에 투자자산 좌표를 정확히 찍어줘야 돼. 이거 정확히 찍어주지 않으면 틀린 거다. 그래서 계정가입 및 적유등록 잠깐 우리 기초정보관리 프로그램 관리에서 기초정보관리 계정가입 및 적유등록 여기에 보시면 우리 계정가입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123이냐 178이냐 뭐냐 라고 보면 우리 123 여기 보면 매도한 증권이 있는데 이거는 당좌자산에 있는 매도한 증권이고 투자자산에 있는 178번 여기에 지금 매도한 증권이 있죠. 이걸 찍으라는 거예요. 투자자산 안에 있는 걸 찍으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이 178번 요 밑에 있는 투자자산 얘를 골라준다. 엔터. 그래서 78만원이죠. 78 아이고 거래처는 필요 없고 78만원 이렇게 되고 자 우리 나머지 제일 마지막에 처리해야 되니까 이 나머지 얘는 그래서 현금 구입한 거 80 줄여주면 4 대면 현금 그래서 87만원 하면은 왼쪽이 이제 얼마야? 9만원이 비죠? 차익이 9만원 뜨죠? 이렇게 뜨니까 어차피 이거는 차량 운반고 인식하면 되죠. 그래서 3 차량 그러면 차량 운반고 선택을 해주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 그냥 취소 무시하면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꼭 뭐 왼쪽을 다 메꾸고 오른쪽을 메꾸고 오른쪽을 완성하고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 먼저 하고 뭘 먼저 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지금 차변 대변 이렇게 지금 하나씩 찢어서 처리했잖아요. 우리 손으로 쓸 때랑은 다르지. 손으로는 이렇게 분계를 이렇게 안 끊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얼마인지 이렇게 끊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맞으면 돼. 맞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암산이 조금 별로다. 그럼 굳이 계산기를 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도 얼마인지 차변 먼저 쳐주고 대변 먼저 쳐주고 뭐 대변 먼저 쳐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꼭 뭐 반드시 왼쪽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뭐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거를 버리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9번 계속해서 가보면 우리 10월 25일 1025 토지죠? 토지 2억 6천 260 플러스 이렇게 되고 4 대변 장기 정도 치면 장기 차까지 쳐야겠다. 장기 차입금 이렇게 뜨죠. 장기 차입금 하고 거래처는 어디라고 했어? 하나은행 얘는 왠지 거래처가 있을 것 같다. 하나 카드 무역
자, 하나 없으니까 하나 은행 해서 얘를 하나 등록을 해줄게요. 등록 확인.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 10번 보시면 우리 지금 뭐 이미 처리한 거 그냥 다시 복사해서 넣는 거니까 0704 0704 3 토지 금액 뭐야 토지 해주고 금액이 102였죠. 102 플러스 이렇게 되고 꼭 뭐 1억 200만원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면 좀 기니까 102 100만 단위로 우리가 좀 단위가 클 때는 이렇게 100만 단위로 하면 좀 더 빠르게 숫자를 개념적으로 캐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당좌예금 줄여줘야 되니까 4당좌 당좌예금 바로 뜨니까 요거 200만큼 2 플러스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산 수익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4 자산 수 정도 치면 자산 수익 이렇게 뜨니까 엔터 해서 마무리가 됐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 원가 부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